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그다음에 벌써 또 4월도 생각해 보니까 4월이 다 지나갔어. 그래서 원래 어제 5월 1일이었으니까 5월이 됐습니다.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다가요. 뭐 4월은 뭐 잔인한 달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월 이제 시작됐으니까 근데 금방 또 날이 더워져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저 땀도 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5월이 좋은 계절이니까 5월에는 좋은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저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홍영화님하고 이창호님, 김승혜님, 그 다음에 바람의 투사님 이렇게 또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제 통장이 뭐 이렇게 아까 정리하려고 그 갔었는데 통장에 뭐가 뭐 손상됐다고 통장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그 뭐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그거 통장 그 다시 해가지고 내일 확인하고 감사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센츄리 클럽에 들어간 것 같아요. 센츄리 클럽이 뭐냐면은 이제 방송 패널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저같이 이렇게 뭐 겸직하는 사람들 말고 방송으로만 이렇게 쭉 여기저기 방송 나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달에 100번 하는 분들을 센츄리 클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일주일에 방송 한 번 하면 한 달에 한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유 뭐 그런데 어떻게 센츄리 클럽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한 달에 100번을 하지? 왜냐하면 한 달에 100번이라고 하면은 25일 기준으로 매일 평균 4번씩 꼬박꼬박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번 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인데 그 쉬운 일일까 가능할까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방송이 이제 물론 이제 정법전 TV 포함해가지고 방송이 지난주에 27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도 27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센츄리 클럽이 일주일에 25번 하고 4주 하면 100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27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제가 언제 이렇게 됐나? 그다음에 그 오늘은 이제 점심 먹고 2시에 또 YTN 가야 되고 그다음 또 뭐가 또 하나 늘었나?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자꾸 늘어나 가지고 야, 이제 그 센츄리 클럽이 내가 센츄리 클럽이 됐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됐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다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실수하고 헛소리하고 해도 또 다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입 바른 소리 하면 또 그거 뭐 잘한다 잘한다 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또 요청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4시에 KBS에서 나올 수 있냐고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2시에 그 YTN 가야 되고 또 5시 15분에 그 채널 A 가야 되고 그러니까 4시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제 지금 그 거절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데 그런데 그 마냥 뭐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이렇게 방송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 힘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오늘도 이 방송이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정법전 TV 세 번째 하고 YTN 갔다가 채널 A 하면 오늘만 5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은 교회 가고 뭐 이것저것 또 아버지 어머니 찾아뵙고 그러니까 일요일은 방송 안 하는데 그러니까 6일 동안 한다라고 하면 평균 4번 반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27번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5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목도 아프고 뭐 힘도 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막 흥이 나고 그러면 이게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막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게 되는데 별로 흥이 나지 않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힘든 것 같고 그냥 뭐 들으시는 분들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힘내야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 정상화 시키는데 미력이나마 같이 힘을 모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그 원래 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런데 어제 오늘 계속 기사가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옛날에 제가 정리했던 게 뭘 정리했었냐면은 국정원 관련해가지고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감사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옛날에 방송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선관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선관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시 출신들이 갔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이제 행정고시 본 친구들이 선관위에 간 애들이 없었어요. 왜 선관위에 안 갔느냐? 행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안 갔거든요. 왜냐 뭐 이왕이면 뭐 기재부 가고 이왕이면 행안부 가고 뭐 이왕이면 뭐 국토부 가고 뭐 그렇게 좀 폼나고 힘 있는 그런 부처가지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선관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선관위에 행정고시 그 봤을 때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선관위에 막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선관위가 어디 있냐면 과천에 있거든요. 그 PD님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 과천에 이제 청사 사진. 선거관리위원회가 저기 있어요. 그 뒤에 이제 과천 쫙 있고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 좀 뭐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천이야. 저게 세종시가 아니고 과천이야. 그러니까 아니 저만 해도 어디서 근무할래? 그러면은 이왕이면 뭐 서울 근처 뭐에서 과천에서 살아도 좋고 아니면은 뭐 수원이나 이런 데 살아도 좋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선관위 인기가 올라갔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옛날에는 뭐 선거가 뭐 그렇게 뭐 그랬는데 이제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힘이 세지고 있어요. 힘이 세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고시 붙은 그런 친구들이 이런 두 가지 조건으로 해가지고 선관위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성적 좋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기사 나온 걸 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정도까지 되는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헌법 114조에 그 헌법 좀 띄워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4조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그리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다? 9명이다. 그런데 9명인데 어떻게 선출하느냐? 위원을 어떻게 선임하느냐?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요. 국회에서 3명을 갖다가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요. 이렇게 해서 333 더해가지고 9명으로 되는데 그런데 위원장은 어떻게 한다? 위원 9명 중에서 위원을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선이라고 하는 게 위원들끼리 알아서 뽑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 선관위원장이랑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관위원장이 그 9명이 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9명이 있는데 위원장은 누구냐? 노태학 위원장이에요. 노태학 위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하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법원장하고 그리고 2020년에 대법관이 된 대법관이에요. 현직 대법관이에요. 아직 대법관 임기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태학 대법관이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됐고 다른 위원들 그 다음에 상임위원이 누구냐? 김필곤 상임위원이 있어요. 김필곤 상임위원도 판사 출신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비상임위원들인데 비상임위원 김창보 그다음에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법원장이. 김창보 위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원장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이승택 그거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은숙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다음에 조병현 국회가 선출했고 조성대 국회가 선출했고 그 다음입니까? 그다음에 박순영 대법원장이 그다음에
남래지는 국회가 선출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 이렇게 임명을 하는데 그런데 상임위원은 아마 대통령이 임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관례적으로 위원장은 그 위원들끼리 호선하는데 호선할 때 누구를 그 상임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느냐 관례적으로 대법관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게 이렇게 높겠어 그랬는데 높아요. 얼마나 높으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뭐다? 국무총리급이다. 그 격식이 예우받고 그런 그 의전받고 그러는 게 국무총리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급이니까 그 국내 의전 서열이 몇 등이다? 6등이에요. 1등이 대통령, 2등이 국회의장 쭈르륵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그리고 그 다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그 서열이 되게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은 뭐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장관급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르면은 그 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거 제가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그거 아닌가 보다. 어쨌든 그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르면은 사무처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총장은 장관급으로 한다. 사무차장은 뭘로 한다? 차관급으로 한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헌법에 선거 관리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런 헌법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요. 헌법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국회가 들어가 있고 대통령과 행정각부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법원이 들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감사원,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선거 관리까지 들어갈 만큼 헌법이 그렇게 선거 관리가 중요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재헌헌법 좀 보여주세요. 우리나라가 1948년 7월 17일, 1948년 5월 10일에 총선이 있었고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 17일에 그런 다음에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뽑고 해가지고 8월 15일에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출범을 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선거 관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8장, 9장 헌법 개정 이렇게 딱 넘어갔는데 이러다가 우리나라 헌법에 선거 관리가 들어간 게 언제냐? 1960년도였어요. 그것 좀 띄워주세요. 이게 3차 개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딱 해놓고 신설 1960년 6월 15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75조의 2로 대한민국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서 그 이후 지금까지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갔는데 196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1960년 3월 15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정선거가 있었다. 특히 대통령보다는 어차피 그때 이승만 대통령 연세가 높으셨기 때문에 대통령보다 부통령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서거하면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부통령을 누굴 만들어야 된다? 이기붕을 만들어야 된다. 이기붕 저희 자살했거든요. 그런데 이기붕 만들어야 된다고 선거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그게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19가 일어났던 거고 4.19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이기붕 부통령 그걸로 이제 당선됐다라고 했는데 자살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헌법을 개정한 게 1954년에 4.45 개헌했었고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 헌법이 제3차 개헌 그 헌법인데 세 번째 헌법인데 우리나라
저기에 비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3.15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의지의 표현으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없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없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있는데요. 언제 있었느냐? 90몇 년 그때 있었던 게 아니고 언제 있었습니까? 2018년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잠깐만요. 2018년도에 무슨 선거가 있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 지방선거니까 그때 서울시장도 뽑고 경기도지사도 뽑고 부산시장도 뽑고 또 누굴 뽑았습니까? 울산시장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 울산시장 그 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관권 선거가 있었잖아요. 관권 선거라고 하는 건 뭡니까? 관의 권력을 빌린, 관의 힘을 빌린 선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권 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심 판결이 언제 나왔느냐? 언제 나왔지? 어쨌든 2020년에 기소가 돼가지고 2019년에 11월부터 이제 수사 시작해가지고 2020년 1월 29일에 기소가 돼서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이제 판결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20년, 21년, 3년 넘게 끌다가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울산시장이 누굽니까? 송철호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의 형님. 문재인의 소원이 뭐가 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 뭐 김정은한테 잘 보이는 것도 소원이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이 송철호 형님이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게 그게 소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 문재인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이 돼가지고 뭐가 됐다? 첫 번째 당시 여당 민주당의 경쟁자 송철호의 경쟁자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했죠. 두 번째 야당 후보 누구였습니까? 김기현 후보 어떻게 됐습니까? 표적 수사, 청탁 수사, 청탁을 받아가지고 송철호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표적 수사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기현 후보가 공천장 받는 날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무혐의 됐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김기현 낙선했지.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여당 후보 송철호 후보를 지원했지. 이게 부정선거 3종 세트였어요. 첫 번째 일단은 여당에 같이 내가 송철호랑 내가 여당 후보를 한번 경쟁해 볼래. 송철호보단 내가 나라고 했던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출마하지 못하게 하고 1번 여당 후보 제거. 그 다음에 2번 야당 후보 제거. 야당 후보에 대해서 청탁받아가지고 표적 수사해서 야당 후보 완전히 스크래치를 확 내버려가지고 제거. 그 다음에 3번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송철호가 되면 송철호가 누굽니까? 대통령 형님이래. 대통령 소원이래. 송철호는 대통령의 소원이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송철호가 그 울산시장 되면 울산 시민들한테 떡고물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 공약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송철호가 당선됐어요. 몇 퍼센트로 당선됐느냐? 2018년도에 52.88%로 당선됐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아직 그 재판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송철호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송철호 당시 시장이 재선하겠다고 나왔어요. 몇 프로 얻었습니까? 40.21%.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3종 세트로 여당 경쟁자 매수하고 그 다음에 야당 후보 수사하도록 하고 세 번째 여당 후보로서 공약하고 이렇게 3종 세트가 없었으면 그 3종 세트로 인해 가지고 송철호 후보가 송철호 시장이 받은 표가 몇 퍼센트다? 12%다. 저는 그렇게 계산되는데요. 왜냐하면 52.88% 받아가지고 당선됐는데 야당이 돼가지고 그런 게 없어지니까 몇 프로 받았다? 40% 받았다. 그러면은 그 차이만큼은 송철호가 그냥 이렇게 얻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은 이와 같은 관권 선고로 인해 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란 이야기잖아요. 이런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유권자의 판단과 결정이 왜곡됐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 선거 제도와 참정권이 훼손됐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선거 제도가
훼손됐고 국민의 권리로서 유권자의 권리로서 참정권이 훼손됐다. 이게 1심 그 법원의 판결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표적 수사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황운하잖아요. 황운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뭐라고 일가를 했느냐? 그 경찰의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갖다가 훼손시켰다. 그런데 그때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제도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선거제도가 이런 식으로 훼손이 됐다. 참정권이 이런 식으로 훼손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명백한 부정선거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선에 누가 형사처벌 받았습니까? 김경수가 형사처벌 받았잖아요. 김경수가 왜 형사처벌 받았습니까? 김경수가 드루킹 만나가지고 뭐 돌렸다며. 그래가지고 김경수가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받았잖아요. 징역 2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2년 받아가지고 그 중간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은 해줬는데 복권을 해주지 않았다고. 징역 2년 받으면 2+5 해가지고 7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는데 김경수가 언제 잡혀갔지? 어쨌든 거의 뭐 2년까지는 안 하고 잠깐만요. 제가 적어놨는데 김경수가 2021년 7월 21일에 확정이 됐어요. 대법원 판결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구속됐다가 원래 김경수가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받았는데 그런데 법정 구속됐거든요. 언제? 2019년 1월 30일에 김경수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때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 4월 17일에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대법원에서 이 업무방해 2년이 징역 2년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판결이 나자마자 조국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법정 구속 다시 법정 구속은 아니고 다시 구속이 돼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2022년 재작년 12월 2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는데 사면을 해줘가지고 사면을 해줬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선거권이 다이렉트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복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5년 동안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김경수에 대해서는 이제 피선거권이 지금 박탈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뭐 복권해 줄지 안 해줄지는 만약에 김경수에 대해서 복권이 안 되면 다음번 대선에도 2027년 대선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김경수가 이번에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했겠습니까? 총선 나오고 싶어가지고 못 나오지.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2027년 3월에도 대선 후보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해 줄지 말지는 대통령 마음이니까 그건 어떨지 모르겠고. 근데 김경수가 왜 징역 2년 받고 왜 지금까지 피선거권이 없습니까? 드루킹 때문에. 근데 드루킹이 뭐 하기 위한 겁니까? 2017년 대선에 여론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됐었는데 뭐 그때는 이게 조금 이러이러하다 해가지고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무죄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 대선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문제가 있었던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사과했습니까? 저는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2번은 사과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김경수 대법원 확정됐을 때 이거는 우리 선거 관련해 가지고 내가 다시 대선 다시 치러 가지고 그럴 생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감이다 미안하다. 그다음에 더 명확하게 사과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송철호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해야죠, 진짜로. 왜냐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됐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내 소원 송철호가 시장 당선된 게 이런 뒤로 그냥 불법 관권 선거로 인해 가지고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우리나라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그 이번 선거, 이번 2022년 대선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앙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 조작하려고 뭐 윤석열 커피 운운하면서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짓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렇다라고 치고 또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설훈이 그때 그 이회창 아들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설훈 국회의원이 요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아가지고 그 국회의원 당선이 되지는 않았는데 설훈이 김대업을 갖다가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회창 아들이 병역에 무슨 기피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누가 됐습니까? 그때 그 DJ가 됐었나? 어쨌든 뭐 그랬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그렇게 됐었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설훈이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 받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설훈에 대해서 사면하고 복권까지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국회의원 또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우리나라 선거가 사실은 곰곰이 따져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적이 굉장히 많았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뭐 선관위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이야기 나온 것들이 굉장히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먼저 이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 감사원법 제가 보내드린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 헌법 114조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있다. 그런데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기관 맞아요. 그런데 선관위는 여태까지 감사를 안 받았어. 왜 안 받았습니까? 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안 받았대. 그런데 감사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안 받았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옛날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감사를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파워풀한 힘이 있는 그런 권력기관으로 실질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안 받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충분히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원법에 보면은 제24조에 감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정부 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조직법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법에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법이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가 띄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쭉 내려가가지고 제 사망을 갖다가 보세요. 24조 사망. 제1항의 공무원에는 그 국회, 법원, 헌법재판 사망 그 밑에 그거 네네.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 헌법 및 헌법재판소에 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2호에 보면은 뭐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다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원이 그 뭐에 따라 가지고 삼권 분립의 원칙 정확하게 따지면 사권 분립이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포함되니까 국회, 법원,
그다음에 행정부 이렇게가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해가지고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원이 국회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못해요. 헌법재판소 감사하겠다 못해요. 법원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못해요.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가 스스로 그 감사하는 거고 법원은 법원이 스스로 감사하는 거고 헌재는 헌재가 스스로 감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남국 같은 사람 제명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김남국이 국회가 그러니까 감사원이 국회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김남국 같은 사람 벌써 징계받아가지고 직위 해제되고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라 가지고 국회와 법원 그다음 헌재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런데 3항을 아무리 눈 씻고 보세요.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거기 때문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안 받습니다. 여태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에 국정원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잠깐만요. 그 보안 점검을 했어요. 그때 선관위 막 문제가 많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2022년 대선에 소쿠리 그 투표 막 이런 식으로 개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이었는데 노정희 대법관이 원래 선관위원장 임기 6년이거든요. 6년이었는데 중간에 잘렸어요. 왜 잘렸습니까? 출근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참 희한한 게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됐어요. 언제? 2017년 12월 27일에. 그런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그 선관위원장 임기가 6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임기대로 하면은 2023년까지 선관위원장을 권순일 대법관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의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2020년 10월인가 끝났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인가 10월인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을 원래 대법관이 하는 자리니까 대법관에서 물러나게 되면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물러나는 게 여태까지 관행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일은 자기는 끝까지 중앙선관위원장 임기를 끝까지 하겠다라고 개겼어. 근데 그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개기다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그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이 된 사람이 노정희 대법관인데 노정희 대법관이 2020년 11월 2일부터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아직도 노정희 대법관은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관례를 따져도 지금의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어야 한다? 노정희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데 노정희 대법관이 2022년 5월 16일에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느냐? 대선 관리를 개판으로 하고 그때 출근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비난 여론이 워낙 강했으니까 불과 2년도 못하고 한 1년 반 만에 옷 벗고 그 후임으로 중앙선관위원장 된 사람이 노태학 위원장 아닙니까? 노태학 대법관? 지금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딱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난 총선에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다. 2020년 총선, 21대 총선에 너무 그래가지고 그때 선거 무효 소송도 제기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하자 해가지고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정원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갖다가 했는데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조사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해킹 수법으로 이렇게 대단한 기술 필요 없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도 중앙선관위는 해킹이 되더라. 이게 국정원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사전 투표자가 조작이 가능할 수 있겠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선관위에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은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누가 있습니까? 사전 투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전 투표자 관련해가지고 해킹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가지고 조작이 가능하겠다. 이게 국정원의 조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조작하느냐?
이중 투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이 막 그 투표를 갖다가 두 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0번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유령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도 투표할 수 있고, 예컨대 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죽었는데 유령이 돼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투표를 해도 이거를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그 지난번 작년 국정원 조사 결과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도 침투가 가능하겠더라.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문제를 갖다 삼는 게 이 그 투표용지 같은데 다 뭐 지난번 4월 달에 지난달에 투표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투표용지에 뭐가 찍혀 있습니까?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무슨 도장이 찍혀 있느냐?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찍혀 있어야 됩니까? 그때 보시면은 투표 관리관들 기억하시죠? 앞에서 이렇게 뭐 나눠주던 사람들, 그 사람들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장 파일을 외부에서 해킹해가지고 탈취도 가능하겠더라. 그 다음에 비인가 PC가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 제일 황당했던 거, 저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제 또 문돌이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확실하게 이해했던 건 뭐냐면 패스워드. 아니 제가 뭐 이렇게 핸드폰 같은 데다가도 다 패스워드 뭐 이렇게 뭐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러지, 어쨌든 그런 거 이렇게 뭐 모형인가 뭔가 그거 갖다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패스워드를 갖다가 뭘로 그 선관위에서 규정해 놨느냐? 애드민, 관리자란 뜻이잖아요. ADMIN. 이게 패스워드래요. 더 심한 패스워드는 뭐냐? 1, 2, 3, 4, 5. 이게 패스워드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접속하는 그 접속 코드가 단순해가지고 해커가 대리 투표할 수도 있게 생겼고, 내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투표예요. 개표 관련해 가지고도 망분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그게 벌써 한 15년, 17년 전 일인데, 그때도 국방부도 망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망분리가 뭔지 아시죠? 인트라넷하고 그다음에 외부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조금 그때 번거롭기는 했지. 여기서 뭐 인터넷 보면서 뭐 이렇게 뭐 의견서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럴 때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뭐 법제처 사이트 뭐 접속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번거로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망분리가 안 돼 있었대요, 작년에. 그러니까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침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고,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도 비인가 USB하고 연결이 되고 무선 통신 장비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투표지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투표한 것과 상관없이 투표지가 뭐 1번 쪽으로 자꾸 쭈르륵 간다든지 아니면 2번 쪽으로 쭈르륵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투표지를 갖다가 분류하는 것을, 투표지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장난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2021년 4월에 김숙희 악성 코드에 감염됐고, 이 김숙희는 어디입니까? 북한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선관위 장비 관리를 어디서 했다? 무자격 업체에서 했다. 아무 데서나 했다. 그거 굉장히 좀 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비인가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뭐 USB 같은 거겠죠. 용역 업체 직원이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까지도 국정원 감사 결과, 그 국정원 조사 결과, 보안 점검 결과 딱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어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누군가 개표 분류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뭐 극우 보수 뭐 누구 민경욱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김어준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개판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023년 기준으로 2년 동안에 악성 코드나 해킹 그런 공격받은 게 8차례를 받았대요. 드러난 것만.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할 때 그 당시에 작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보안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 국정원에서 장비가, 그 선관위 장비가 6,400대인가 있는데 그 6,400대를 전수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317대밖에 전수조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아니고 317대밖에 조사를 못했는데 6,400대에 10%는 몇 대입니까? 640대. 6,400대에 5%는 몇 대입니까? 320대. 그런데 317대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5%도 안 되는 그 기기들을 봤을 뿐인데도 지금 이와 같은 그 경악할 만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7대만 봤는데도 그 사이에 그 악성 코드나 해킹 메일로 공격받은 게 몇 차례다? 8차례다. 근데 그 8차례 중에 7차례는 뭐다? 북한의 정찰 총국에서 그 공격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북한에서 해킹해가지고 우리나라 선거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닌가? 제가 문돌이라서 이해가 저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몇 %다? 5%도 안 되는 기계만 봤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경악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뭘 기대했냐면은 야, 국정원에서 얼마나 이게 경악스러웠으면 5%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발견돼가지고 중간 발표를 했을까. 그러면 나머지 95%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 하겠네. 그러면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겠네. 5%에서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10% 할 때 한 번 나와야 되고 한 50% 했을 30% 했을 때 또 결과 보내줘야 되고 50% 100% 할 때까지 결과를 갖다가 보안 점검 결과를 다시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없었어요. 그 이후에 그게 없다가 그러다가 엊그저께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감사원이 이런 결과를 딱 보고 안 되겠다. 이거는 감사 결과를 그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진짜 개거품 물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감사받은 적도 없고 우리는 헌법기관인데 빽빽거리면서 어디서 감사원이 우리를 감사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다가 뭐 했습니까? 권한쟁의하고 뭐 어쨌든 별 난리를 갖다 다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난리치는 걸 딱 보고 알았어요. 분명히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없고 떳떳하고 그다음에 수용할 만하고 그러면은 감사 받아가지고 털고 가지. 그게 낫지 뭔가 구린 게 있구나. 그런데 감사원이 그때 어느 정도 타협을 했어요.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이번에 감사원 결과 나온 거 뭐가 나왔습니까? 인사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정 취업하고 그 감사원의 총장 아들, 차장 아들 이런 그다음에 상임위원 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만 감사가 된 거고요. 뭐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나? 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경악할 만한 그러한 결과가 또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제대로 그걸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업무에 대한 감사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가 있습니까? 위원장 있잖아요. 그 위원장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대법관.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박은 누굽니까? 대법관이란 이야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우리나라 국가서열 몇 위? 6위. 그런데 이 사람은 뭐다? 그야말로 가오마담이다. 그야말로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죽 그러니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아무리 대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라고 한 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대법관 스스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스스로 보여준 거잖아요. 누가? 노정희 대법관이. 아니 이게 그 사람이 실권 있고 그랬으면은 대통령 다른 선거도 아니에요. 지방선거도 아니고 총선도 아니고 대선인데 근데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습니까? 출근도 안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그냥 대접만 받고 그 다음에 선관위 그 직원들도 대법관님 그냥 계세요. 그냥 대접만 받으시고 국가서열 6위 아니십니까? 대법관이시잖아요. 우리 진짜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마시고 그냥 대접만 받으세요. 그 다음에 나오시면 총리에 상응하는 그 수당이나 받아가시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요번에 알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뭐가 있다? 세자가 있다. 세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왕이 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내가 아무리 세자야 그래도 걔가 세자입니까? 걔가 세자면 내가 왕이어야지. 내가 왕이면 우리 아들 세자가 맞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놈이 제가 아무리 나는 세자야 그래도 뭐 이렇게 돈고 하냐? 네가 뭔데? 니네 아버지 뭔데? 우리 아버지 정법전인데 정법전 아들이면 뭐 세자냐? 아니지, 소법전이지. 뭐 어쨌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세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칭, 그 다음에 타칭.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은 세자다, 이 사람 아들은 세자다. 그러면 이 사람 아들이 세자면은 그 사람은 뭐란 이야기입니까? 임금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세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임금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그 임금 노릇한 사람은 누구다? 사무총장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띄워주세요. 그 사무총장 김세환. 제가 처음에 쭉 보내드린 거 있는데 그 김세환이라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김세환이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가 됐냐면은, 잠깐만요. 저도 제가 제일 처음에 보내드렸던 거, 김세환 사무총장이 아마 7급부터 올라간 것 같아요. 행시 출신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됐는데 그 아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강화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아니 하고 많은 데를 두고 왜 강화선거관리위원회지? 봤더니 김세환 사무총장이 강화도 출신이더라고요. 출신지가 강화로 나와요. 근데 그 밑에 있었던 사무차장이 누구냐? 박찬진 사무차장인데 이 박찬진 사무차장이 김세환 사무총장 물러나니까 사무총장 됐거든요. 그런데 박찬진 딸은 어디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됐느냐? 전남에서 됐어요. 그러면 또 빤하지. 저 보세요. 저 사람이 김세환인데 64년 7월생이에요. 그런데 출신지가 어디냐? 인천 강화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강화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공무원으로 들어왔다가 인천으로 옮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으로 옮긴 다음에 지금 서울로 옮겼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다 저런 식이에요. 저 보면은 2015년에 사무국장하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조사국장하고 선거정책실장 1급 승진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 또 1급 승진하고 2018년도에 사무차장 차관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총장 장관급이다. 그 다음에 박찬진도 보여주세요. 박찬진 63년생이네. 김세환보다 나이가 한 살 많네. 이 사람은 7급 출신이에요. 이거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무슨 과장 쭉 하다가 그 도 사무처장 하다가 조사국장 하다가 선거정책실장 하다가 사무차장 차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사무총장 됐어요. 근데 이 사람 딸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왔는데 어디로 왔다? 전남으로 왔다. 왜? 저 사람은 광주 북구 출신이니까. 그 다음에 그 신문 기사 한번 좀 보여주세요. 송봉섭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 찬스 논란 조금 전에 봤던 사람이 박찬진이었는데 사무총장 승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찬진 밑에서 사무차장 한 사람이 누구냐? 송봉섭 차장인데 이 사람 같이 2003년 5월 달에 작년에 이런 문제 막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사퇴하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영장 청구됐거든요. 그 기사까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그렇죠. 검찰이 그 지지난 달에 그러니까 2024년 3월 5일에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람이 3명이거든요. 1번 김세환, 2번 박찬진, 3번 송봉섭. 다 애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 선관위에 공무원으로 쫙 뽑아준 다음에 그러다가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구속됐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신우용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서울 선관위 상임위원이에요. 아마 이 자리가 1급짜리일 거예요. 1급 관리관 자리. 그런데 이 사람도 자녀 특혜 채용 관련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고위직은 그 애들을 갖다가 다 선관위가
얼마나 좋으면은 애들을 자기네 회사에 이렇게 자기네 그 선관위에 뽑을까? 대개 보면은 의사들이 자식들 공부 잘하고 똘똘하면 의사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가 판검사면은 애들 뭐 판검사 법조인 시키고 하는 것처럼 좋으니까 그런 거지. 뭐 저도 이제 변호사 해보니까 좋더만 뭐가 좋습니까? 아니 사실 제가 변호사 아니면 제가 방송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런 정도 가지고 방송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변호사라고 한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또 헛소리 해도 또 변호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선관위가 좋으면 예외 없이 거의 하나의 예외도 없이 자기 자식들을 선관위에 꽂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갖다가 쳤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또 행동을 갖다가 했느냐? 어제 신문인가 오늘 신문 오늘 그 언론에 본 걸 보니까 김세환 이 사람은 그 선관위 사무총장까지 장관급까지 하면서 그 정도 되면 국가에서 핸드폰 주잖아요. 그 다음에 노트북 주잖아요. 반납을 안 했대. 그게 이게 아깝고 좋은 핸드폰이라서 반납 안 했나?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놔라 그러니까 어거지로 해가지고 뺏었더니 어떻게 돼 있다? 그 노트북하고 핸드폰이 어떻게 돼 있다? 데이터가 싹 그냥 뭐 포맷돼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가 구린 게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박찬진 사무총장은 어땠느냐? 그 딸이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전남으로. 근데 전남의 선관위원회 그 직원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박찬진 딸이 그 뽑혔을 때 채용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외부 면접위원들 보고 그 위원님들 그 요번에 우리 박찬진 총장님 따님이 그 어플라이를 갖다가 했는데 이 따님에 대해서는 점수란을 비워두세요. 여기 점수란에다가 뭐 5점 뭐 10점 만점에 뭐 3.5점 7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비워두세요. 그냥 돈이나 받아가세요. 수당이나 받아가세요.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점 줬겠지. 지들끼리. 그랬는데 이게 수사에게 막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남 선관위의 직원들이 그 파일을 갖다가 다 이렇게 다른 내용을 갖다가 막 덮어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마치 그런 문서가 없었던 것처럼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그 컴퓨터 파일을 갖다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공란으로 비워두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한 그런 문서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우용이라고 서울 선관위 상임위원 그 집 자식도 특혜 채용됐는데 그때는 그 관련 문서들을 다 파쇄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뭐 여기저기서 직장 생활 해봤잖아요. 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사에서도 공기업에서도 변호사 해보고 그 다음에 삼성 같은 사기업에서도 변호사 해보고 대학에서 교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 나름 거기 이제 사업단 법무실장 그건 이제 공무원이었으니까 정부미도 먹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사에 있어서 뭐가 어렵습니까? 채용이 어렵습니까? 승진이 어렵습니까? 전보가 어렵습니까? 보직을 주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건 채용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채용된 사람 승진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 뭐 직위도 다 국장이라고 뭐 다 똑같은 뭐 국장입니까? 과장이라고 다 똑같은 과장입니까? 실권이 있는 과장이 있고 실권이 있는 국장이 있고 뭐 기조실장이면 더 낫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은 직위에 있을 때는 보직이 또 중요한 건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순서를 매기면 뽑아주는 게 제일 어렵고 승진시키는 게 그 다음으로 어렵고 좋은 보직 주는 게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셋 중에선 제일 쉬운데 뽑는 것들을 이딴 식으로 뽑았는데 승진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8급으로 뽑아가지고 7급 금방 올려주고 7급 뽑아가지고 금방 6급 올려주고 그 다음에 김세환이나 뭐 그다음 박찬진이나 이런 사람들 사무총장까지 했으니까 그 후임 사무차장 사무총장들 이런 사람들 다 후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세환 위원장 저 사무총장님 왕 노릇했는데 그 아들 세자였는데 왕이 물러나면 뭐가 됩니까? 상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세자 그래도 아직 상황의 세자니까. 그러면 그 후배 아저씨들이 삼촌이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김세환 아들은 뭐 박찬진, 뭐 송봉섭, 뭐 신우용 이런 사람들 보고 삼촌이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 김세환 아들이 뭐 사무차장, 사무총장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진급 빠르고 보직도 좋은데 받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선관 위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인사 비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런 식으로 매관매직에 위인설관하고 그렇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 인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다? 선관위가 지금까지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뭔가 야로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감사원은 단순히 선관위에 대한 이런 인사 비리만 파헤칠 게 아니고 인사 비리 어쨌든 잘 파헤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20몇 명 뭐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뭐 어쩐다 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더 샅샅이 파고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업무 감찰해야 된다. 진짜 이번 선거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지난 대선 그다음에 지난번 그 21대 총선 그때부터 최소한 21대 총선 아니지 2018년 지방선거부터 그다음에 이번 총선까지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이거에 대한 업무 감찰을 반드시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사가 이렇게 개판인데 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인사가 제일 중요한 게 인사인데 그다음에 사실은 인사라고 하는 건요 지켜보는 눈이 많잖아요. 아이 정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과장으로 그 깜도 안 되는데 갑자기 뭐 4급 뭐 부의사관 승진시키더니 핵심적인 과장에 딱 올라가? 그러면 경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무조건 내가 가야지 내가 진짜 실력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그랬던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내부에서 그런 제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을 대로 썩었다. 요번에 감사원에서 이거 그 선관위 담당했던 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원에서 국장 정도 올라가려면 최소한 행시부터도 그 공무원 생활 20년 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밥만 먹고 감사만 했던 그 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공무원 20년 넘게 감사만 하면서 살다 이런 조직 처음 봤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관위가 썩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조직이 일을 제대로 했을까? 저는 못 믿겠거든요. 물론 일을 제대로 했을 수 있어요. 뭐 인사는 뭐 이렇게 개판으로 하고 뭐 그래도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있는 천병들이야. 이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보루이고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전선에 싸우는 그러한 그 용사들이야. 그러니까 인사는 뭐 이렇게 개판으로 했어도 일은 똑바로 할 거야. 이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겠는데. 저는 못 믿겠는데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제가 저의 그런 불신, 의혹, 막 이런 의심 암귀 이런 것들을 감사원 정도 되는 데에서 해소시켜 주기 전까지 저는 못 믿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그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 선거 업무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면 감사원이 이참에 샅샅이 이걸 갖다가 밝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건 딱 3개밖에 없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주 큰 업적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뭐 충청도에다가 뭐 아버지 직업도 같고 사법시험 늦게 붙은 것도 같고 그다음에 와이프 나이도 같고 거기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학교도 뭐 선후배 지간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대통령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또 얼굴도 또 이렇게 크고 그다음에 먹는 거 좋아하고 옷 입어도 티가 안 나고 아무리 비싼 옷 입어도 태가 안 나니까 별로 비싼 옷 입을 생각도 안 하고 대신에 먹는
배우는 건 진심이고. 뭐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면은 마치 그냥 뭐 제가 뭐 잘한 것처럼 뿌듯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처럼 이렇게 얻어맞는 게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진짜로 제 진심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업적을 뭐 100개, 1000개, 10,000개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진짜 그거 제 진심인데 각설하고 딱 3개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의료개혁. 의료개혁 칼을 뽑았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의료개혁 때문에 총선까지도 망쳤으니까 어쨌든 뭐 그거 지나간 건데 이왕 하신 김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뭐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반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의료개혁 좀 제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의료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선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더 바랄 거 없어요.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제대로 샅샅이 좀 그 봐주셔가지고 선거에 뭐 야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 뭐 우리나라가 뭐 그랬던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선관위에 세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는요. 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기, 19세기 우리나라 일제 망하기 직전에 그런 정도 조직이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조직에 세자가 있습니까?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샅샅이 밝혀주고 개혁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유권자가 도장을 내가 꽝 찍는데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3번을 찍든 하다못해 9번을 찍더라도 내가 9번 찍었는데 혹시 이게 뭐 1번으로 가는 거 아니야? 2번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그 불안함이 없을 그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 주시는 게 제가 제일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종국적으로 제가 진짜로 바라는 거는 정권 재창출 되게끔 하는 거. 저는 차기 대통령 아무 상관없어요. 뭐 한동훈이 돼도 되고 그다음에 뭐 오세훈이 돼도 되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제가 요즘에 뭐 저게 말이 됩니까? 뭐 조금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심지어 홍준표 시장이 차기 대통령 돼도 돈케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진짜 뭐 제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지지하는 이야기 많이 했고 뭐 지지해요.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뭐 이야기 안 했고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조금 덜 지지했지만 그래도 좀 지지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은 조금 이상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이 됐든 원희룡이 됐든 오세훈이 됐든 홍준표 시장이 됐든 그 밖에 누가 됐든지 간에 저는 아무나 대통령 돼도 좋으니까 정권 재창출만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라는 거는 3가지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다. 근데 어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냐면요. 선거 관련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넘어갔다. 뭐 차기 대통령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제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다수의 생각이 대통령으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선거에 대해서 찜찜한 마음이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쭉 남아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도 지금 겉으로야 뭐 우리나라가 뭐 K-팝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뭐 그런 나라가 됐는데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나라 됐죠. 이 정도면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무지하게 좋은 나라 됐지.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기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선관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한번 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로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의혹은 반드시 불식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제가 점심 때 그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내일 방송은 1시에서 1시 15분 정도 사이에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1시에서 1시 15분부터 2시 15분 정도까지
그 말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와 시간 진짜 빠르네. 내일은 전지현 변호사님 그 나오시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뭐 이제 전 변호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방송을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연락은 안 해봤는데 전 변호사님한테 그 내일 나와달라고 부탁은 할 건데 근데 시간이 원래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이 조정이 돼서 만약에 전 변호사님이 아 그 시간에 조금 뭐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다음 주나 이렇게 또 좀 연기를 갖다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전 변호사님이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내일은 이제 전 변호사님 모시고 그다음에 저 혼자 이렇게 막 떠들면 목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좀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전 변호사님 또 그 또 말씀 잘하시고 그러니까 전 변호사님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잘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